그런 좀 들으시면 되고, 그럼 온실가스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으로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중에 가장 임팩트,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분야가 CCS입니다. 그래서 녹색 기술에 대해 있는 CCS, 그 다음에 국내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분야하고 향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한 4가지 파트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시로 이렇게 교감을 가지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발표는 20에서 30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상당히 심심하죠? 그래서 여기를 그림을 딱 보시면 이 개미가 있죠? 개미를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같은데. 죽어요. 머리 같은데. 저기 학생, 제일 저기 학생. 네, 일어나서 보내. 제가 초등학생가요? 네. 세 부분을 나누면, 세 부분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잘. 그럼 잠깐 넘어가서 아버님, 우리 아버님 계시나? 네, 죽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머리 가슴대가 아니고 죽는다. 이게 세동나무 죽는다. 가끔 넌센스 퀴즈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잘 맞추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온실가스라는 거 잘 알면서도 잘 모르고 이동하죠. 그래서 오늘은 온실가스가 뭔가에 대해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 강연자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중간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자, 온실가스라는 이 지구에 있어가지고 지구에 열기가 오면 열기를 차단해주는 효과를 갖다가 온실가스, 온실효과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작물을 키우면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때문에 비닐하우스 때문에 가장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들어오면 태양이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요 안에 가두는 것이 온실이라고 얘기하고 요 효과를 온실 효과입니다. 그러면 온실 효과는 상당히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구에 나가는 열을 가둬놔서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온실 효과입니다. 그렇게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온실 효과가 너무 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다음에서 얘기해 드리고, 이렇게 보면 섬이 이렇게 올라가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빙하가 모아집니다. 그 다음에 사막하다고 환경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급격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지구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여러분들의 빙하가 이렇게 감소되고 자연현상을 볼 때, 그 다음에 해수면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몰림다 같은 섬 같은 경우에는 잠기고, 그 다음에 재해 같은 것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이 사막화가 돼서 쓸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살 수 없는 이런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온실효과에서 우리가 잘 한번 했죠. 여러분들 기후변화라는 거 압니까?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 CC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 온실가스 기후변화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우리 지구가 45억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세레비아 밀란코비치가 19세기 중에 지구의 이게 공전입니다. 공전, 자전, 세차에 의해서 태양에서부터 지구에 오는 열의 전달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사이클을 그려서 우리가 공전에 따른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에 대한 또 온도의 사이클, 세차에 대한 온도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성해 보면 온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이 됩니다. 즉 지구의 기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기후변화 현상은 예시나 지금이나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현상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5억 년 동안 보시면 이렇게 보면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곡선을 그리면서 지구 환경이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기를 잠깐 밑그림을 보시면 100년 동안 최근에 한 600만 년 전 최근 때는 100년에 한 번씩 빙하기와 간빙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금도 온도가 올라간다는데 전혀 지구에 대한 영향력이나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상승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알겠지?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공전, 자전, 세차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비 타고 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온도의 변화와 실측치의 온도 변화할 때 최근 들어서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세월 동안 우리 온도는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우리 인간은 적응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즉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정도 되죠. 45억 년 중에 우리 지구의 역사는 간빙기와 빙하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생체하고 몸은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핵심이 되는 DNA가 있죠. DNA가 우리가 계속 유전적으로 우리가 그 지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보면 그 기존의 지구 환경은 100년에 0.1도씩 변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올라갔다가 0.1씩 떨어졌다가 하면서 우리 생체가 지구 환경에 변화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억 년, 수만 년 동안 또 여러분의 그 DNA가 또 자식들에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여기 산업혁명이죠. 18세기 1700년부터 있은 산업혁명에부터 급격한 에너지죠. CO2를 많이 낸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온도가 0.74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보면 요하게 따뜻하게 지금 잘 눕고 있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38도, 39도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40도까지 문제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가 사우나탕을 갑자기 처음에 확 들어가 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적응해 왔는데 최근 100년 동안은 지구 환경이 급격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지구 환경의 변화는 결국 우리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류에 보면 이대현 씨에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인류가 태어나면서 100만 년에 한 번씩 간빙기와 빙하기를 거치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종의 변종이 1859년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진화된 것을 알겠는데,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지구의 환경에 변화해서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적응하며 살기 때문에 급격한 지구의 환경의 변화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 많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변할 테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엎드려서, 이 학생인데 엎드려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가 구부러뜨리고, 그같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돼지같이 변하는 어떤 종의 변화인데,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류가 어떤 상태로 갈지를 모릅니다. 이런 인류의 상태의 변화는 전 인류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전 인류의 문제의 발생을 제어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회담이나 그런 컨퍼런스가 열리는 겁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 학생 뭡니까? 네, 좋습니다. 순간 머리시키면서,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론이 세 가지로 무엇일까요? 한번 아시는 분? 산업화, 해수면 상승, 그리고 비만화. 열심히 감이 들어서.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 온실가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를 온화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 그런데 온실가스가 파괴한 화석연료가 뭐냐면 석탄, 석유, 가스입니다. 이거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변하는 양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온실가스 중에 여러 가지 가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CO2, 그 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프레온가스, F가스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할 수 있는 가스는 88%로 카본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실가스 하면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제가 앞으로도 얘기할 것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냐, 즉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이게 조금 어렵게 들어갔는데 잠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전 인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인류의 생존하고 생태계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를 저감하기 위해서 1992년에 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계속 기후변화 협약은 이루어지고, 그런데 우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때 환경협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라. 그러나 우리가 온실가스를 상품화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온실가스를 팔게 하는 이런 협약이 교토적 성입니다.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협약은 정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민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사고 파는 기술이 하기 위해서 교토명에서 이걸 경제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협약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것은 기술을 어떻게 파느냐, 기술을 파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술 협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CCS 기술의 가장 큰 이점은 이러한 온실가스를 사고 파는 기술의 30%가 CCS 기술입니다. 그래서 CCS 기술이 녹색 직진의 가장 큰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기술들을 97년에 기술을 신기후협약을 택해서 우리가 협약이 작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파리협약에서 미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이 쓰는데 2인당 에너지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탈퇴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후변화를 37%를 줄여야 되는데 이건 국내하고 해외에서 줄이는 그런 갖다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만큼 줄여야 되냐 보면 30%에서 2030년에 37%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어마어마한 양을 여러분들이 같이 어른이나 같이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귀를 담아 들으면 이런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냐를 잠깐 여기 영어로 되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잠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도입니다. 계속 보면 2040년, 90년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저감하자고 배출하면 계속 이산화탄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지구 환경을 평온하게 지금같이 이렇게 살게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줄였다가 이렇게 배출했다가 줄여야 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정점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배출한 이산화탄소보다 더 줄여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세대 갔을 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을 엄청나게 줄여야만이 우리가 지구 생태계에 대한 급격한 온실 효과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감하는 거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방법이 관측과 지구온난화 예측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관측과 예측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적응입니다. 환경의 적응.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바다에 해충을 많이 심는다든가 해갖고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라고 바람과 물과 태양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있고 이걸로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CCS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CCS 기술을 사용하냐면 왜냐하면 화석연료 그러니까 가스하고 기름하고 석탄을 쓰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많이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이 있어서 이산화탄소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CCS는 굉장히 CCS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기술 분야를 우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CCS 기술이 14%입니다. 다른 기술보다. 재생에너지가 21%인데 CCS 기술은 단일 기술입니다. 하나의 기술이지만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원자력 신재생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발전, 연료 교체나 여러 가지 저탄소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CS 기술은 아주
큰 기후변화 협약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CCS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세 가지를 무엇일까요? 좀 이해하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없을까요? 아시는 분? 두 개만 얘기해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래, 잘. 다른 거. 아까 얘기했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가스제. 네, 불소 중에 세. 네, 잘 맞췄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네, 이산화탄소입니다. 열심히.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CCS 기술을 좀 빨리 가겠습니다. CCS 기술이라는 여기를 보면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지금 생성이 됩니다. 이쪽에서.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잡는 기술을 갖고 이산화탄소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쪽까지 이송을 합니다. 이쪽. 그 다음에 이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순산수 연소에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지하 공간에 넣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LTE에서 발전소고요. 발전소를 나타나고 그리고 발전소에 나타나는 화력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제 리액터 반응 탑을 나타나고 이게 순산수 연소라고 해서 연소 반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LTE에서 나타나는 항상 반응 탑 내를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지하 공간에다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것이 바로 CCS 기술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네, 그러면 이런 CCS 기술은 좀 어려운데.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지하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압축을 합니다. 지하 공간에 한 100바 정도, 150바 정도 압축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송하는 기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기술로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압축하는 기술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이 기술을 중점적으로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잡는 기술입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산화탄소 영상이 있겠죠. CO2를 여기 잡았어요. 이쪽에서 꺼내서 분출기를 보내고 여기 보면 암인물질이 잡아서 이쪽으로 보면 그 배가스가 이쪽으로 들어있는 탑이 두 개입니다. 탑이 두 개인데 배가스가 이쪽 들어가서 나오면서 그 액체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잡아서 이쪽에서 지금 배출합니다. 그래서 CO2가 나오고
이산화탄소 화합은 백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탑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잡는 이 기술입니다. 이건 파이프라이닝인데 이걸 보면 해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가장 쌉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잡으면 지하 공간에다가 어떻게 매장하나 이것입니다. 지하 공간 1km만 100바 정도 된다. 100바 정도 압축된 공기를 넣으면 높이 이산화탄소가 지하 공간에 잡힙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에서 어떻게 잡히냐면 여러분들 그 석유 이렇게 캘 때 보면 이렇게 덕계암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된 암석이 있습니다. 암석. 이렇게 덕계암이라 모자같이 된 암석.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같은 경우 위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이 덕계암 밑에 그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첫째 이 덕계암 밑에 이산화탄소가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암석이 되기 때문에 암석 내에 이산화탄소가 막 들어갑니다. 덕계암 밑에. 그 다음에 그 암석 밑에 보면 물이 있습니다.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고 그 다음에 물 속에 광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석회석이나 이런 광물들이 있어서 광물화돼서 이산화탄소가 그쪽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4단계로 지하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산화탄소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염대수층이라고 합니다. 염대수층이 되어갖고 우리의 한 800m 정도 밑에 우리가 먹는 지하수가 있고 그 밑에 들어가면 여러분 쩌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이나 마그네슘 같은 여러 가지 물질에 들은 썰물이 있어갖고 여기 염대수층이라고 했고 이쪽에다가 아까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산화탄소가 저기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쪽에 가스정이나 그 다음에 바위 속에 메탄이 있으면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는 이런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용화된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기름을 다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는 기름이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보다 쫙 불어넣어주면 기름이 굉장히 유동화가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를 해서 기름을 뽑아내고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그 오일, EOR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오일을 집어넣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면서 오일을 생산하는 이런 기술이 있어갖고 이러한 기술은 한 50년 전부터 실용화되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때 CCS 기술이 경제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속에다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쪽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식이라고 합니다. 뿌리면 바닷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중간 물질에도 액체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또 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000m 이하에 되면 이산화탄소가 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영구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상용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IMO라고 해서 해사기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바닷가에서 이런 대륙에 바다 쪽에 대륙에 구멍을 뚫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그런 쪽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회는 잠깐 짧게 시간 문제에서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큰 규모에서 지금 여기서 발전소 하나 짓는 거하고 이산화탄소 하나 포집하는 기술하고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은 여기 영국이고 유럽 쪽입니다. 스칸디나바도. 그래서 이 북해 쪽에 어마어마한 사이트에 북해 유전과 시스템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부처별로 그런 기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이 더운
지구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절약을 해서 시원한 지구로 만들까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원부 사용, 그다음 자동차 조금 줄이기, 재활용하기, 타이어 체크, 수도꼭지, 물을 좀 해는 이 역할, 그 다음에 상품포장 줄이고 온도 낮추고 나무를 심고 전자제품을 꺼주고 그 다음 빈병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여러 어린이들이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환경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가 CCS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생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서부터 2020년에서부터 2030년까지는 이런 화석연료를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CS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브리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다음 2030년 이후는 수소경제라 하죠.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가 픽스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경제이기 때문에 수소를 쓰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옵니다. H하고 O하고 이렇게 H2O물만 나오죠. 그래서 수소경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수소를 생산할 때 화석연료 중심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지금에 있는 기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경제 갔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인데 지금에 이루어진 기술과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즉 제2의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잘 사이언스나 과학을 잘했을 때 제2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일꾼으로서 일한다면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잡을 수 있고 환경한 지구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에너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